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거대 별 중 하나인 베텔게우스. 이 특이하고 신비로운 별 베텔게우스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텔게우스는 최근 몇 년간 별에서 뿜어져 나오는 극심한 밝기 변동으로 천문학계의 이목을 끌며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였죠. 이 현상은 베텔게우스의 대감쇠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며 그해 후반 본래 밝기를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천문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죠. 그리고 천문학자들에게 준 놀라운 발견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베텔게우스의 표면이 끓어오르며 놀라운 속도로 회전하고 있었죠. 이것은 거대한 초거성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관측 결과에 따르면 베텔게우스의 폭발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올 것이라는 새로운 결과가 발표됩니다. 놀랍게도 이번 연구에선 베텔게우스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남아있는 핵융합 연료의 양까지 확인되었죠. 이번 새로운 결과에 따르면 베텔게우스의 핵융합 연료는 이미 모두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 발견이 사실이라면 베텔게우스의 초신성 폭발은 앞으로 수십만 년 뒤가 아닌 단 수십 년, 아무리 멀어봤자 100년 안에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별의 불규칙한 행동의 원인이 베텔게우스의 죽음을 예고하는 초신성 폭발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하늘에서 두 번째로 큰 별이자 10번째로 밝은 별, 베텔게우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오리온 별자리 쪽 사냥꾼의 어깨에 위치한 밝은 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별은 하늘에서 10번째로 밝은 별이라 쉽게 찾을 수 있죠. 베텔게우스는 평범한 별이 아닙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흥미로운 별 중 하나이죠. 우리 태양은 약 46억 년 전 태어났지만 베텔게우스는 약 1천만 년 전에 태어난 젊은 별입니다. 하지만 이 젊은 별은 다른 의미에서는 나이가 많은 별이기도 합니다. 태양은 앞으로 50억 년을 더 지속할 수 있는 연료를 가지고 있는 반면 베텔게우스의 연료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죠. 이것은 사실 베텔게우스가 이미 거대 별 단계로 변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베텔게우스는 짧은 생애 동안 탐욕스러울 정도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료를 소비해왔습니다. 이 별은 태양보다도 무려 15배나 더 많은 질량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자신이 연료를 마구잡이로 소모한 것이었죠. 이 별은 성운에서 태어나 생애의 90%를 주계열 단계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태우며 보냈습니다. 그러나 베텔게우스의 질량은 태양의 약 15배에 달하기 때문에 다른 진화 경로를 따르게 되었죠. 일반적으로 태양과 같은 별들은 붉은 거성으로 변하는 반면 베텔게우스는 붉은 초거성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의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별을 우리가 맨눈으로 관찰한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기에 천문학자들은 이 별을 항상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별은 초신성이라는 우주적 사건을 이해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되었죠. 우리 은하에서 관측된 초신성 폭발은 400년 전 케플러 초신성 폭발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초신성 폭발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죠. 따라서 베텔게우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천문학자들에게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현재 천문학자들은 베텔게우스의 밝기가 감소함에 따라 이 현상이 다가오는 초신성 폭발의 전조일 수 있다고 추측하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를 더 조사하기 위해 이 초거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했습니다. 알마 전파망 원경의 관측 결과 이 별은 매우 빠르게 회전하고 있으며 이 별의 회전은 현재의 물리학 법칙이 예측한 속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천문학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베텔게우스만 같은 나이의 다른 별들보다 더 빠르게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빠른 회전이 초신성 폭발의 징후일까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베텔게우스에서 이상 현상은 알마 전파망 원경에서 제공한 별의 표면 방사 속도 맵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표면 방사 속도 맵은 별이나 행성과 같은 대상의 다른 부분이 관찰자를 향해 멀어지는 속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맵은 색상을 사용하여 대상 표면의 운동 속도와 방향을 나타냅니다. 알마 전파망 원경의 관측 결과 별의 가시적인 반구에 한쪽 절반이 파란색으로 이동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내며 다른 쪽 절반은 붉은색으로 이동하고 있어 멀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러한 데이터는 별의 회전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허블 우주망 원경의 관측 결과와 비교했을 때 베텔게우스는 분명히 빠르게 회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죠. 베텔게우스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회전 속도는 베텔게우스가 한때 두 개의 별이 함께 도는 이중성계의 일부였으며 질량이 낮은 동반별을 흡수했을 가능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붉은 초거성 사이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지만 베텔게우스의 경우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죠.
그러나 만약 베텔게우스가 단독별로 진화했다면 이 같은 별의 회전 속도는 예측 결과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베텔게우스의 회전 속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별의 엄청난 크기 때문입니다. 베텔게우스는 태양보다 15배 더 무겁고 직경은 무려 1000배 더 큽니다. 만약 태양 대신 베텔게우스가 태양계에 있다면 지구를 먹어삼키고 목성 궤도까지 뻗어나갈 것입니다. 게다가 베텔게우스는 이제 붉은 초거성으로 진화했습니다. 베텔게우스와 같은 별들이 나이가 들고 냉각되면 그들은 엄청나게 팽창하게 됩니다. 가군동량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이러한 팽창은 별의 회전 속도를 느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양풍을 통해 별은 질량을 잃게 되며 이 또한 회전 속도가 감소해야만 했죠. 현재 이론에 따르면 적색 거성은 약 1km/s의 속도로 회전해야 하고 베텔게우스와 같은 적색 초거성은 그보다 더 느린 속도인 0.1km/s 이하로 회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베텔게우스는 약 5km/s의 속도로 회전하며 같은 분류의 별들보다도 무려 50배나 더 빨랐던 것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그들이 관측한 회전이 실제인지 아니면 측정 오류인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별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다른 활동이 회전 운동으로 잘못 해석될 가능성도 고려해야만 했죠. 이 문제를 더 깊이 파악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알마 전파망원경을 활용했습니다. 알마 전파망원경은 66개의 다양한 크기의 개별 안테나로 현재 운영 중인 최첨단 전파망원경 중 하나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알마의 서브밀리미터 파장 관측 능력을 사용해 베텔게우스의 외부 대기에서 뜨거운 가스를 조사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베텔게우스의 빠른 회전이 실제로 그 표면에서 일어나는 다른 현상으로 잘못 해석되고 있는지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 대류흐름이라고 제안하게 되었죠. 이것은 베텔게우스와 같은 별들이 열을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대류에서 뜨거운 물질은 가벼워서 별의 표면으로 상승하고 차가운 물질은 가라앉습니다. 이로 인해 거대한 소용돌이 패턴, 즉 거품이 끓는 것처럼 보이는 대류세포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런 패턴은 별의 외부층에서 별의 중심 해까지 뻗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끓는 거품들이 별이 회전하고 있다는 착각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죠. 한쪽 표면에서 한 그룹의 거품이 상승하고 반대편에서는 다른 그룹의 거품이 가라앉아 별이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일부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다른 부분이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알마 전파망원경에서 관측된 파란색 이동과 빨간색 이동 지역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해 베텔게우스처럼 끓는 표면을 가진 비회전 적색초 거성을 컴퓨터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들은 시뮬레이션된 모델의 행동을 알마 망원경의 실제 관측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시뮬레이션된 별과 실제 관측 결과가 완벽하게 일치한 것이었죠. 이것은 우리가 베텔게우스에서 보고 있는 것이 빠른 회전이 아니라 마치 끓는 물의 냄비처럼 표면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는 이론을 확인시켜준 것이었습니다. 이 부풀어 오르는 효과는 너무 강력해서 가장 진보된 최첨단 망원경조차도 이것과 별이 실제로 회전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연구는 베텔게우스의 과거 베텔게우스는 놀라운 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4년 전 대감쇄 사건은 별이 대량의 뜨거운 가스를 방출했다는 이론으로 결국 설명되었죠. 이 가스가 별 밖에서 식으면서 먼지가 형성되어 일시적으로 이초 거성의 빛의 일부를 차단해 지구에서 더 어둡게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2023년 베텔게우스는 또 다른 이상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베텔게우스의 밝기가 무려 50%나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초신성 폭발의 전조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분석 결과에서는 실제로 2020년 대감쇄의 잔여 효과로 밝혀졌죠. 이 사건 동안 대량의 먼지와 가스가 방출되면서 베텔게우스의 정상적인 밝기 주기가 방해받았으며 이 주기에는 일반적으로 400일, 185일, 230일, 심지어 2100일까지 지속되는 주기가 포함되어 있었죠. 대감쇄에서의 방해는 특히 400일 주기를 변화시켜 단지 200일로 단축시키고 예상치 못한 밝기 증가를 초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텔게우스와 같은 거대 별이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거대한 별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별의 생애를 이해해야 합니다. 별은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끊임없는 싸움을 겪습니다. 중력은 안쪽으로 끌어당기며 압력과 에너지는 밖으로 밀어내고 있죠. 별의 내부에서는 무수한 원자핵이 융합되고 있습니다. 원자들이 서로 부딪히며 매우 가까워지고 충분히 가까워지면 실제로 붙어서 더 큰 원자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거대한 별은 매 초마다 75억 톤의 수소를 융합합니다. 이 정도의 에너지는 대략 1초에
1천억 개의 원자폭탄에 해당하는 양인 것이죠. 만약 베텔게우스가 폭발하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큰 폭발이 될 것입니다. 이 폭발적인 에너지는 별을 파괴할 위협이 있지만 별 자체의 거대한 중력이 모든 것을 눌러주고 있죠. 우주에서는 중력의 안쪽 힘과 에너지의 바깥쪽 힘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태양 또한 믿을 수 없을 만큼 역동적인 전쟁터인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별들은 중력이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두 힘의 대립 간의 싸움이 별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짓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크기가 중요해집니다. 별이 더 무거울수록 중력이 안쪽으로 더 강하게 작용하며 초거성은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 바깥쪽으로 더 강하게 밀어내야 합니다. 매우 무거운 별들은 스테로이드를 맞은 별과 같습니다. 연료를 태울 수 있는 양이 많아 그 힘이 너무 강력해서 연료를 빠른 속도로 소모하게 되는 것이죠. 베텔게우스와 같은 거대한 별들은 가벼운 원소를 더 무거운 원소로 융합하는 거대한 공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작업은 마지막 몇 년이 되어서야 시작됩니다. 그들의 생애의 약 90% 동안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하지만 결국 핵 중심에서 수소가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초거성의 중심에서는 가벼운 원소에서 무거운 원소로의 융합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은 점점 더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중력에 의해 안쪽 융합 압력이 지배하게 되어 중심의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헬륨은 탄소로 융합되기 시작합니다. 헬륨은 약 100만 년 동안 지속될 만큼 충분하지만 이것도 고갈되면 상황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탄소는 네온으로 융합되고 이는 약 1000년이 걸립니다. 네온은 실리콘으로 융합되며 이 과정은 약 1년이 걸립니다. 실리콘과 철을 융합하기 시작하면 이 과정은 하루가 걸립니다. 별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별은 이제 죽음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철이 생산이 시작되면 이 별의 끝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죽어가는 별의 중심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밀도가 높은 철의 거대한 구체가 형성됩니다. 이 철의 구체는 수천 마일에 달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뜨겁습니다. 그곳의 온도는 이제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높아집니다. 이 별의 중심에서는 10억 도에 이르는 온도가 발생합니다. 이 극한의 열은 융합 반응에서 발생하며 점점 더 많은 반응이 더 무거운 원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각 단계마다 생산되는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며 결국 철이 생성될 때 에너지가 소모되게 되는 것이죠. 철 원자핵을 융합하려고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융합은 에너지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심에서 철을 융합하기 시작하게 되면 사실상 스스로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는 것이죠. 성장하는 철의 핵은 별로부터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며 중력은 계속해서 안쪽으로 끌어당겨 외부의 압력을 압도하게 되는 것이죠. 별 내부에서 모든 것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압축됩니다. 갑자기 중력을 이겨낼 수 있는 핵 반응이 사라지며 별을 지탱해 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별은 운명이 다한 것입니다. 중력이 이깁니다. 핵의 가장자리가 붕괴되고 수조톤의 밀도가 높은 철이 무서운 속도로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별은 이제 1초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정말 빠르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핵 붕괴가 너무 빨라 별의 외부층은 반응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떠 있는 상태입니다. 수조톤의 가스가 죽음의 일격을 받아 안쪽으로 쏟아집니다. 갑자기 그 핵 반응이 사라지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중심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극적인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 죽음의 일격은 은하의 모든 별들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붕괴하는 철의 구체와 수많은 가스가 어떻게 거대한 불덩어리를 생성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죠. 이 붕괴하는 핵이 어떻게 대규모 폭발을 일으키는지는 현재의 천체 물리학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인 베텔게우스의 밝기 변동이 이별이 초신성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일까요? 아마 확실한 대답은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별이 초신성으로 가기 전 어두워질 것이라는 명확한 예측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초신성 폭발이 임박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일 가능성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일반적으로 별은 약 10만 년의 생애 단계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류의 짧은 인간 생애와 우연히 겹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낮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합니다. 베텔게우스는 약 650광년 떨어져 있어 만약 이별이 폭발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을 만큼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은 보름달보다도 더 빛나는 아주 멋진 우주쇼가 될 테니깐 말이죠. 베텔게우스가 초신성이 될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복잡한 작업입니다. 이는 별의 생애 주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은 베텔게우스가 헬륨 연소 단계에 있는지 탄소 연소 단계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초신성의 관측 시점은 이 단계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초신성이 발생할 경우 첫 번째 단서는 아마도 중성미자의 급증이 될 것입니다. 중성미자는 초신성 폭발 동안 대량으로 방출되는 미세한 입자입니다. 초신성 조기경고 시스템은 이러한 초기 신호를 찾기 위해 중성미자 탐지기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중성미자 폭발 이후 초신성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며 매우 밝아져 약 2에서 3개월 동안 낮에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밝아졌다가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베텔게우스의 초신성 폭발은 아마 엄청난 우주적 장관을 이루는 광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밤하늘에도 눈에 띄는 변화를 남길 것입니다. 베텔게우스는 오리온 자리의 어깨 중 하나로 그 별이 사라진다면 어깨가 없는 오리온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사용해 베텔게우스를 관측하여 연구한다면 초신성 폭발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은 매우 강력한 망원경이지만 이를 관측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임스 웹은 먼 거리의 희미한 천체를 관측하도록 설계된 민감한 탐지 장치라 베텔게우스 같은 밝은 별은 관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텔게우스와 같은 거대한 별들은 놀라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별들은 우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이 거대한 별들에는 인간의 신체를 구성하는 여러 원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과 칼륨, 산소 등이 이 별의 깊은 내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베텔게우스와 같은 이러한 별들이 끝을 맞이할 때 격렬한 폭발과 함께 풍부한 물질들을 우주로 뿌리게 됩니다. 새로 만들어진 원소들은 은하를 가로질러 먼 곳으로 뿌려져 생명의 중요한 행성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도 그런 원소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몸 안에도 한때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별들 중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별에서 나온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텔게우스를 지켜보는 것이 생명체의 기원에 대한 초기 단계를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주에서 중성자별만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괴한 물체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한때 자신의 영광스러운 날을 살아왔던 별이 죽음으로 남긴 것이 바로 중성자별의 탄생인 것이죠. 그리고 이 별은 아이러니하게도 엄청나게 무거운 천체입니다. 만약 중성자별에서 한 티스푼만 가져올 수 있다면 그 무게는 산 하나와 맞먹을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지구에서 약 6,500광년 떨어진 황소자리 깊은 곳에서 멋스러운 성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천문학자들이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밤하늘의 천체 목록인 메시의 천체 목록의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개성운이었죠. 18세기 중반 처음으로 발견된 이래 천문학자들은 이 성간 가스구름이 약 700년 전 같은 지점에서 밤하늘을 밝힌 대규모 초신성 폭발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이후 호기심이 대상이 되어온 개성운은 하늘에서 가장 잘 알려졌으며 광범위하게 연구된 천체 중 하나가 되었죠. 그리고 인류의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 성운은 천문학자들을 계속 놀라게 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 라디오 천문학에 출연은 개성운의 초신성 잔해에 숨겨진 또 다른 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운의 중심에 있는 중성자 별이었죠. 별이 죽음을 맞이할 때 폭발하는 초신성 폭발은 생애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인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별이 핵연료를 다 소진하면 중심에서의 핵융합 과정이 멈춥니다. 그리고 핵융합에 의해 생성된 외부 압력이 없어진 별의 중심은 불안정해져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중심의 붕괴는 빠르고 치명적입니다. 별은 1초도 안 되어 한때 지구 크기였던 핵이 약 15km의 반지름으로 축소됩니다. 이 붕괴는 핵 내의 전자와 양성자가 융합해 중성자와 중성미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극한의 압력과 온도 때문에 별의 외부층이 붕괴하여 믿을 수 없을 만큼 밀도가 높은 중심에서 튕겨져 나오며 초신성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 폭발은 별의 외부층을 우주로 방출해 전체 은하보다 더 밝은 빛을 방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우주적 폭발의 중심에서 중성자별이 태어납니다. 이는 한때 별이었던 것에 비해 믿을 수 없을 만큼 작고 기괴하며 이질적인 물체죠. 하지만 이 밀도 높은 물질은 이제 대부분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 그 사이에 공간은 없습니다. 만약 이 별의 물질이 각설탕 크기라면 지구의 산 하나와 같은 무게를 가질 것입니다. 가군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새로 형성된 중성자별은 놀라운 속도로 회전하게 되며 이것은 지구의 자기장보다도 수조 배 강한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중성자별의 탄생은 거대한 별의 고통에서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물체 중 하나가 탄생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적 존재들은
풀리지 않는 우주의 깊은 미스터리를 풀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중성자별은 우주에서 가장 밀도 높은 물체 중 하나로 블랙홀 다음으로 밀도가 높습니다. 중성자별은 태양보다도 더 큰 질량이 지름 약 25km에 불과하며 그 내용물은 원자핵만큼 촘촘하게 압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별의 자기장 또한 극단적이며 지구의 자기장보다 수조 배는 더 강력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자기장은 우주에서 관측된 가장 역동적인 현상 중 하나이며 별 내부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방사선빔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별의 중력은 너무 커서 시간조차 늘어나고 팽창하게 되며 이것은 마치 블랙홀의 중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중성자별은 무려 50만 켈빈에 달하는 열을 방출하고 있죠. 하지만 이처럼 정신까지 녹을 듯한 온도도 중성자별 내부에서 펼쳐지는 이해되지 않은 환경에 비하면 미미할 것입니다. 중성자별의 외부 크러스트층은 마치 전자의 바다에 잠긴 핵의 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갈수록 밀도가 증가되며 그 물질은 핵파스타라는 물질로 변형됩니다. 이것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복잡한 구조로 재배치되는 기괴한 상태인 것이죠. 중성자별 내부의 물질의 정확한 배열은 별 내부의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파스타처럼 보입니다. 이는 완전하게 적재된 컨테이너선과 동일한 질량이 사람의 머리카락 크기에 들어가거나 에베레스트 산이 각설탕 한 조각으로 축소되는 정도로 엄청난 밀도인 것입니다. 이 핵파스타는 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강력한 물질 중 하나로 그 강도는 강철보다도 수십억 배는 더 강력할 것입니다. 중성자별은 기능적으로 매우 큰 원자핵과 유사하지만 중성자별을 유지하는 것은 핵력이 아니라 중력인 것이죠. 핵에 가까워질수록 물질은 더욱 신비로워집니다. 일부 이론에 따르면 그것은 자유 쿼크로 구성되어 있거나 심지어 기이한 상태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성자별의 중심에는 상상적인 물질인 쿼크가 중성자별의 중심에서 극한 조건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구와 비교할 때 중성자별은 크기는 작지만 훨씬 더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중력은 매우 강력해 중성자별의 표면에서 불과 1m 떨어진 곳에서 물체를 떨어뜨린다면 그 물체는 수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표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성자별의 자기장 또한 모체별의 엄청난 압축으로 인해 지구 자기장의 수백억 배에 달하죠. 실제로 중성자별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이며 그 결과로 광범위한 전자기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성자별은 우리 은하의 수십억 개의 별들 중에서도 두드러지며 때로는 다른 은하에서도 눈에 띄게 됩니다. 사실 중성자별은 라디오파와 X선 또는 감마선 주파수로 탐색할 때 하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러한 천체의 스펙트럼은 중성자별의 유형과 그 주위를 둘러싼 것들에 대해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우주에서 펄서는 은하의 등대로 불리우며 우주에서 가장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입니다. 펄서는 빠른 회전이 특징인 특별한 유형의 중성자별입니다. 이들은 모두 초신성 폭발로 사라진 거대한 별의 잔해로 밀도 높은 핵으로 변모한 것이죠. 펄서의 회전 속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를 수 있으며 일부는 초당 수백 번 회전합니다. 펄서는 회전하면서 자기극에서 전자기 방사선빔을 방출합니다. 강력한 자기장 덕분에 이 빔은 마치 등대의 빛처럼 날카롭게 집중됩니다. 펄서가 회전함에 따라 이 광선은 하늘을 가로지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 빔이 지구를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를 규칙적인 빛이나 전파의 펄스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펄서는 그 놀라운 규칙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펄스 정확도는 원자시계의 정밀도와 필적할 수 있으며 우주의 시계로서 불리우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규칙적인 맥동은 천문학자들이 중력파와 성간물질과 같은 현상을 연구하고 심지어 상대성 이론을 시험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죠. 이러한 현상은 1960년대 후반 라디오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호 중 하나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대학원생 조슬린 벨 버넬로 1967년 1.3초 간격으로 발생하는 은하 펄스의 흐름을 정밀하게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견은 과학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였죠.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이 지능을 가진 외계 생명체로부터의 인공적인 통신일 수 있다고 추측하게 됩니다. 하지만 펄서의 발견 후 10년이 경과될 무렵 성운 중심에서 방출되는 신호와 같은 유사한 라디오 소스들이 발견되면서 중성자별이 이러한 라디오 신호의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게 되었죠. 이후 우리 은하 전역에서 약 3,200개 이상의 중성자별을 목록화하게 됩니다. 은하수의 130억 년의 수명 동안 발생한 초신성 이수를 고려할 때 이러한 극단적이고 방사능을 방출하는 별의 핵이
우리 은하의 곳곳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천체는 또 다른 모든 은하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중성자별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죠. 최근 이론에 따르면 은하수에는 약 10억 개의 중성자별이 흩어져 있을 수 있으며 대부분은 우리의 시야에서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중성자별들이 매우 오래되었으며 초신성이 발생하는 빈도 또한 은하에서 약 50년마다 한 번 정도로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것이었죠. 중성자별 또한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느려지고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고대 중성자별로 이미 식어버렸거나 회전 속도 또한 느려져 탐지가 불가능한 상태일 것입니다. 라디오 펄서는 대개 초신성에서 탄생한 후 첫 100만 년 동안 가장 뜨겁고 가장 빠르게 회전합니다. 만약 펄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중요한 동반자별이 없다면 중성자별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전 운동량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성자별의 소수는 이중성계에 갇혀 있습니다. 이중성계에는 다른 중성자별과 짝을 이루기도 하고 태양처럼 주계열 별과 짝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 중성자별은 이웃 별을 먹거나 충돌하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블랙홀에 너무 가까이가 블랙홀에 스스로 먹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존재하는 대부분의 이중성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죠. 중성자별은 이상하게도 자신의 행성을 호스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류가 발견한 최초의 외계 행성은 중성자별의 펄서 주위를 돌고 있었죠. 그들의 극한의 중력은 질량 전달과 같은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것은 한 별의 물질이 이중성계의 동반자로 끌려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두 별의 진화를 극적으로 변화시켜 폭발적인 사건을 일으키며 심지어는 블랙홀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성자별이 이중 시스템에서 서로를 공전할 때 그들은 시공간이 구조의 물결을 만들어내며 이 현상을 우리는 중력파라 부르고 있죠. 이러한 파동들은 에너지를 운반하며 중성자별이 점차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성자별들은 그들의 중력 범위 내에 있는 근처의 행성과 물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들의 강렬한 자기장과 방출된 방사선은 이러한 천체의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지구는 45억 년의 역사 동안 초신성 폭발의 영향을 받은 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질 기록의 특정 층에서 철과 망간의 높은 농도가 발견됨에 따라 약 250만 년 전에 발생한 또 다른 초신성 폭발의 증거를 찾게 됩니다. 이 초신성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먼 곳에서 발생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고대 맘모스의 멸종이 약 13,000년 전 초신성의 거대한 잔해가 지구에 충돌함으로써 맘모스 멸종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충돌 지점에서는 자기나선과 방사성 칼륨이 발견되었으며 이것은 초신성 분출물에서 발견되는 물질인 것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이 맘모스가 가장 많이 멸종한 시기와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로 믿고 있죠. 하지만 이 폭발의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초신성 폭발과 중성자별에 관련된 힘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성자별이 공간을 이동할 때 특히 이중 시스템에서 그들은 별 사이를 채우고 있는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성단매질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독특한 방사선 신호를 생성할 수 있으며 심지어 성단매질의 물질이 중성자별의 움직임에 의해 압축되고 가열될 때 충격파와 같은 복잡한 구조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이죠. 중성자별을 공전하는 외계 행성의 발견은 행성 시스템의 다양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성은 초신성자 내에서 형성되며 행성의 안정성과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에 대한 흥미로움을 보여주었죠. 이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규칙적이며 주기적인 신호를 생성하여 펄서의 주변 환경을 매우 민감하게 나타내는 지표가 되었죠. 사실 이러한 신호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되며 소행성이 펄서에 미치는 미세한 중력적 끌림조차도 도플러 측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992년 발견된 최초의 외계 행성은 밀리초 펄서 B127 플러스 12 주위에서 발견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알려진 가장 작은 외계 천체로 질량과 지름은 달과 비슷합니다. 1987년 발견된 밀리초 펄서인 B1937 플러스 21은 초당 641회의 회전 속도로 현재까지 확인된 약 200개의 펄서 중 두 번째로 빠른 것으로 남아있죠. 이러한 밀리초 펄서 중 약 130개는 구상성단 내에서 발견되며 수만 개 또는 수십만 개의 별이 모여 일반적으로 서로 일광년 미만의 간격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호작용은 중성자별과 이중 시스템의 역동적인 특성을 보여주었죠. 이들은 단순히 별의 진화의 끝이 아니라
우주에서 활동적이고 영향력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제 우주에서 가장 장대한 사건 중 하나인 킬로노바를 만나보겠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중성자별이 충돌로 인한 거대한 폭발입니다. 하지만 이 재앙적인 사건은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원소를 창조하는 용광로입니다. 킬로노바는 서로를 공전하던 두 개의 중성자별이 결국 수렴하여 충돌할 때 발생합니다. 이 충돌은 매우 강력해서 시공간의 구조를 왜곡시키며 우주를 통해 진동하는 중력파를 방출하는 것이죠. 이 충돌은 또한 에너지의 폭발을 일으켜 잠깐 동안은 은하보다도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이러한 힘을 표현할 수 있는 비율을 찾는 것은 시도조차 할 수 없지만 충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빠르게 일어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할 것입니다. 중력의 힘의 작용은 별의 잔해가 새로운 중력 중심 주위로 응집되기 전 두 중성자별은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 충돌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이양은 무려 우리 태양이 100억 년이 기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이양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킬로노바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충돌 과정에서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돌 중에는 중성자포에게 빠른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중성자들은 원자에게 충돌하며 금과 백금, 우라늄과 같은 더 무거운 원소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원소들은 폭발의 힘에 의해 우주로 방출되며 결국 다른 별과 행성, 심지어 지구 생명체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폭발이 완전히 끝나는데 고작 2초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서로 나선형으로 접근하는 두 개의 중성자별의 모습은 복잡한 천체 물리학이 모델에 기반하고 있죠. 이러한 모델은 과학자들이 충돌력학과 방출된 에너지, 그리고 무거운 원소의 융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주로 질량의 문제입니다. 정말 큰 별의 경우 남겨진 중성자별이 매우 크다면 중심부의 중력이 너무 커져서 스스로 붕괴되어 대부분의 경우 블랙홀이 됩니다. 그러나 드물게는 두 개의 비정상적으로 작은 중성자별이 결합하여 정말 큰 중성자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일 수 있지만 우리는 실제로 지구에서 킬로노바를 관측한 적이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 관측된 최초의 킬로노바는 SGRB 130603b 감마선 폭발입니다. 약 55억 년 전의 폭발은 중성자별에 대한 많은 지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특정 폭발은 무거운 마그네타를 형성한 것으로 여겨지며 그 방사선은 몇 년 내에 지구에서도 감지 가능한 양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별을 잡아먹는 블랙 위도우 펄서가 있습니다. 이 별은 지구에서 약 6,500광년 떨어져 있으며 그 이름은 짝짓기 후 수컷을 잡아먹는 검은과부 거미처럼 배우자를 잡아먹는 곤충을 블랙 위도우라고 부르고 있어 천문학자들도 일부 중성자별에 블랙 위도우라는 명칭을 붙였죠. 이 동반자는 갈색 외성 또는 슈퍼 주피터와 같은 거대한 가스로 이루어진 외계 행성으로 여겨지며 블랙 위도우가 천천히 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PSR B1509-58로 찬드라 엑스레이 관측소가 촬영한 신의 손사진에 등장했습니다. 또 다른 중성자별인 RxJ18565-3754도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에서 알려진 가장 가까운 중성자별은 약 4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위프트 J1810-1607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젊은 마그네타로 나이는 240살에서 500살 사이로 은하 규모로 보면 거의 갓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이러한 중성자별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과학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성자별들의 극단적인 힘은 우리가 결코 볼 수 없었던 우주의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죠. 2017년 8월 두 개의 중성자별이 충돌한 사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약 1억 6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그 중력파는 지구에서 감지될 수 있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가 중력파를 처음으로 감지한 사례로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예측한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파동은 시공간 자체를 왜곡시킬 만큼 강력하며 우주의 일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작용한다는 중요한 개념을 확인시켜 주었죠. 이 폭발의 관측은 약 50초 동안 지속되었으며 과학자들은 에너지 방출이 매우 커 은하 전체를 약 10억 배 이상 밝게 비추었다고 보고하였죠. 이것은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에 이어 두 번째로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초신성은 아마도 우주에서 가장 큰 폭발 중 하나일 수 있지만 다행히도 우리 은하에서는 그들로부터 특별히 두려워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베텔게우스와 같은 인근 별들이 초신성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확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습니다. 우주에서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것들 중에서 중성자별만큼 매혹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주 전체에서 가장 이상하고 신비로운 것들 중 하나일 테니까 말이죠. 이 이미지는 정말 매혹적입니다. 이 별은 100년 전 발견된 후로 전 세계 천문학자들을 매료시켜왔죠. 그리고 이 별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별은 마치 우리의 끝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시험하는 듯합니다.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의 거리는 너무나 경이로워서 어쩌면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빛조차도 또 다른 우주 공간을 이동하는 데에만 수천 년이 걸리기도 하니까 말이죠. 인류가 태양계를 넘어 첫 번째 외계 행성을 발견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상대적으로 작은 우주 공간에서만 무려 5,500개 이상의 외계 행성이 확인되었죠. 하지만 이 공간 또한 몇천 광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은하수의 직경이 10만 5,700광년임을 고려할 때 이것은 우리 은하의 나머지 부분에 수십억에서 수조 개의 외계 행성이 있을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모든 별들은 최소한 하나의 행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쩌면 여러 개의 행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주에는 이렇게 많은 외계 행성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골디락스 존에 있는 외계 행성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계 생명체들은 분명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수학적으로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불과 몇 년 전 과학자들은 지금까지의 행성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외계 행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태양과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암석형 행성이 발견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 지구는 태양계를 넘어 지금까지 발견된 수천 개의 행성 중에서 유일하게 생명체를 품고 있는 행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생명체로 가득 차 있죠. 끓어오르는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서부터 차가운 남극의 드라이밸리까지 지구는 아마도 우주에서 가장 희귀한 장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너머 지구 밖 외계 행성들은 현재로서는 아직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외계 생명체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인류가 외계 행성을 찾는 데 있어 우리는 이제 겨우 시작일 것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들까지의 거리는 사광년이 조금 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별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별들이 세 개의 별로 이루어진 삼중성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알파 센타우리로 알려진 이 별들은 알파 센타우리 A, 리길 켄타우루스와 센타우리 B, 톨리만, 그리고 프록시마 센타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길 켄타우루스와 톨리만은 이중성 시스템인 알파 센타우리 A와 B를 형성하고 있죠. 이들은 지구에서 4.37광년 떨어져 있으며 알파 센타우리 A와 B는 태양과 유사한 별로서 79.76년마다 공통의 중심을 돌고 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 이중성 시스템은 1689년에 발견되었지만 세 번째 별이 발견되기까지는 무려 200년 이상 걸렸죠. 그리고 1915년 스코틀랜드 천문학자 로버트 인네스 교수에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로버트 인네스 교수는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의 유니온 천문대의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블링크 비교기를 사용해 사진판을 비교하는 도중 희미한 별이 5년 동안 이동한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그가 관찰하고 있던 알파 센타우리의 이중성의 움직임과 비슷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새로 발견된 별이 알파 센타우리와 같은 시스템의 일부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추가 조사를 통해 이 별이 쌍둥이 형제들보다도 우리 태양에 더 가까운 것으로 결론짓게 됩니다. 이 발견은 그 시대 천문학자들에 의해 빠르게 확인되었으며 역설적이게도 이 별은 그 당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낮은 광도의 별이 되었죠.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4.24광년 떨어져 있어 알파 센타우리 AB보다 지구와 더 가깝습니다. 이 별은 주계열 적색외성으로 추정 질량은 태양의 12.2%이며 크기는 태양보다 7배 작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크기는 작지만 태양보다 약 40배 더 밀도가 높습니다. 낮은 질량 때문에 이 별의 내부는 완전한 대류작용을 하고 있죠. 이로 인해 별 주위에는 자기장이 형성되며 이 자기의 에너지가 플레어 형태로 방출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밝기와 에너지 방출에서 급격한 변화가 무작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6일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관측된 플레어 사건은 가장 밝은 것으로 잠깐 동안 기록되기도 하였죠. 이 플레어들은 X선을 포함한 전자기 스펙트럼에 걸쳐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태양보다도 더 강렬한 태양 활동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빈도 또한 더 높습니다. 별의 표면의 88%가 언제든 활성 상태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태양의 주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사실 다른 적색 외성과 비교할 때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낮은 활동 수준으로 간주됩니다. 태양은 과학자들이 추정하기에 수소 공급량의 10%만 소모한 후 소멸할 것이라고 하지만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약 40조 년 후에 주계열에서 벗어나기 전 거의 모든 연료를 소모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쯤이면 지구와 태양 그리고 우리 태양계 전체는 모두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알파 센타우리 A는 태양으로부터 4.36광년 떨어져 있으며 이 시스템에서 가장 크고 밝은 구성요소로 불립니다. 알파 센타우리 A는 주계열성으로 태양의 약 108%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반경은 우리의 태양보다 약 1.22배 크다고 보고됩니다. 알파 센타우리 A의 표면 온도와 스펙트럼 분류는 태양과 유사하지만 이 별은 태양보다 1.5배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죠. 하지만 이 별의 주변에서는 확인된 외계 행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2021년 이 별을 적외선으로 관측하는 동안 근처에 행성 같은 물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발표되었죠. 초기 추정에 따르면 그 질량은 지구 질량의 9에서 35 사이일 수 있으며 반경은 우리의 행성보다 3배에서 7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알파 센타우리 B. 알파 센타우리 B 또는 알파 센타우리 B 토안으로 불리며 주계열성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 별의 질량은 태양보다 10% 낮고 반경은 태양의 약 86%에 불과합니다. 또한 우리 태양보다 약간 차가우며 표면 온도는 약 5260켈빈으로 보고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이 천체는 오렌지색을 띠며 평균적으로 태양의 광도보다 2배 낮습니다. 하지만 이 별 근처에서도 확인된 외계 행성은 없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 A와 B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0.13광년, 즉 20조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이웃 별들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왜 같은 별계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알파 센타우리 AB의 중력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약 55만 년의 궤도 주기를 가진 별계의 일부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별이 어떻게 이런 궤도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추측과 가설의 여지가 있지만 과학자들은 두 가지 중요한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그 첫째 가설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형성 과정에서 알파 센타우리 시스템에 묶여 이로 인해 별들이 비슷한 원소 구성 요소를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이중성계의 중력에 의해 포획되어 20률이 매우 큰 궤도로 들어갔으며 이후 은하의 조수와 추가적인 별의 만남에 의해 안정화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이 3중성계에 어떻게 들어갔든 계산에 따르면 약 35억 년 후에는 이 시스템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알파 센타우리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생애 동안 질량을 잃어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분리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중성계 자체도 약 120억 년 후 분리되어 두 개의 백색 외성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훗날 이들은 독립적인 경로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주변의 외계 행성을 찾는 작업은 2000년대 중반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별일 뿐만 아니라 적색 외성이기도 했으니까 말이죠. 적색 외성의 20%에서 40%는 거주 가능 영역인 골디락스존에서 행성을 가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학자들의 인내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칠레의 유럽 남부 천문대에서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비정상적인 현상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플레어나 다른 태양 활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죠. 이 데이터는 이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이 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6년 1월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과 전 세계의 지상 망원경들이 협력해 이 의심되는 행성을 확인하기 위한 페일 레드닷 캠페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같은 해 8월 외계 행성인 프록시마 센타우리 B의 발견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죠. 그리고 4년 후인 2020년 지구에서 가장 큰 망원경인 VLT 초거대 망원경을 통해 확인되게 됩니다. 최근 업데이트에 따르면 프록시마 센타우리 B의 외계 행성은 모항성으로부터 0.05 천문단이 떨어져 있으며 완전한 궤도를 돌기 위해 지구 시간으로 약 11일이 걸립니다. 이 행성은 지구보다 최소 1.07배 크며 프록시마 센타우리와의 거리는 지구와 태양까지의 거리보다도 약 20배 더 가까웠죠.
그리고 외계 행성 프록시마 센타우리 B는 태양이 지구에 주는 열에 비해 약 1.5배 적은 열 에너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행성의 평균 온도는 234켈빈으로 영하 39도이며 이것은 가정적으로나마 행성의 일부 지역에는 액체 물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계 행성 프록시마 B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거주 가능 영역 안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체의 거주 가능성의 결정 요소는 액체 상태의 물 외에도 다른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죠. 우선 강렬한 태양 활동은 이 행성을 지구에서 받는 X선 방사선의 10배에서 60배에 해당하는 양으로 타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는 행성의 대기가 유지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프록시마 B에 노출되는 방사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성의 대기의 주요 구성 요소를 제거할 만큼 충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의 태양은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우주 날씨의 주요 원천입니다. 태양은 태양풍과 플레어 그리고 코로나 질량 방출을 빈번하게 방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적색 외성이 생성하는 우주 날씨 이항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적색 외성의 플레어는 우리 태양이 방출하는 것보다 무려 100배에서 1000배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적색 외성에서 나오는 플라스마와 방사선의 폭발은 대기를 제거할 만큼 강력하고 위험하며 거주 가능 영역의 행성에서 액체 물을 끓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태양풍과 플레어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행성이 조석 고정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계 행성에게는 좋지 않은 징조였죠. 조석 고정이란 행성이 공전할 때 항상 같은 면만 별을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낮과 밤 사이에 회전이 없으며 행성의 한 면은 영원한 열에 쌓이고 다른 면은 영구적인 그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 태양 가까이에 있는 행성들은 대부분 조석 고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계의 첫 번째 행성인 수성만 보아도 알 수 있죠. 이러한 현상은 행성의 대부분을 거주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낮 쪽에서는 뜨거운 열에 직면하게 되고 밤 쪽에서는 얼음 같은 추위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 외계 생명체가 조석 고정된 행성을 감싸고 있는 좁은 황혼대에서 살더라도 액체 물을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기 중의 수분이 행성의 밤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고립되어 얼음으로 고체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행성은 건조해질 것이며 황혼대에서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원시 행성 원반의 물질량이 현재 별과의 거리에서 형성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행성이 별에서 더 멀리 형성되었으며 현재 프록시마 센타우리 궤도로 떠밀려 들어갔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행성의 표면이 어떻게 생겼을지 순전히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론에 따르면 얼음으로 뒤덮인 행성에서부터 지구처럼 넓은 바다를 가진 행성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행성이 실제로 조석 고정되어 있다면 그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이 행성은 물이 없는 세계로 오직 건조한 땅만 있거나 유로파처럼 지하바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C는 2019년 프록시마 D를 발견한 것과 동일한 방사속도 방법을 사용하여 감지되었으며 이후 2020년 허블 천문학 데이터로 존재가 확인되었죠. 프록시마 센타우리 C라는 이름의 이천체는 시스템의 중심으로부터 약 1.5천문단이 떨어져 있으며 궤도 주기는 약 5년을 조금 넘습니다. 이 천체의 질량은 지구의 6배에서 8배일 수 있지만 그 반경은 아직 추정되지 않았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C는 모항성으로부터 꽤 먼 거리에 위치해 있어 그 온도는 영하 234도로 상당히 낮습니다. 프록시마 B의 발견 6년 후 프록시마 D에 대한 뉴스가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이 행성의 첫 번째 징후는 2020년에 나타났죠. 그 당시 프록시마 B의 질량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약한 신호가 방사속도 데이터에서 감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거쳐 과학자들은 2022년 2월 프록시마 D의 발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구 질량의 최소 25%를 가진 지구형 행성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모항성을 5일마다 공전합니다. 이 행성은 거주 가능한 온도를 유지하기에는 너무 가까운 위치에 있어 온도가 87도까지 상승합니다. 또한 이 행성은 조석 고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방사선의 많은 노출로 인해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이 외계 행성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프록시마 B에 강한 자기장이 있다면 그 자기장은 대기로부터 오는 방사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석 고정된 행성의 느린 회전 또한 행성 내부의 일부가 용융 상태로 남아있는 한 자기장을 생성하는 데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행성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으므로 더 나은 정보를 얻기 위해 첫 비행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외계 행성의 탐사를 계획하고 있죠. 만약
이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발사된다면 과거 70년대 보이저 탐사선과 마찬가지로 지구를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행성입니다.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세계가 우리 눈앞에 있지만 우주적으로는 여전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만약 우리가 정말 간섭 우주 공간으로 탐사선을 보내 머나먼 외계 세계를 탐험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면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분명 프록시마 센타우리일 것입니다. 외계 행성 프록시마 B의 최근 발견과 함께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가까운 점을 고려할 때 이 행성은 미래의 비행에 있어 완벽한 후보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의 거리는 무려 40조 킬로미터의 엄청난 우주적 공간으로 인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과학기술로 도달하기에 너무나 막강합니다. 빛이 그곳에 도달하는 데만 4년이 넘게 걸리며 인간에게는 이러한 속도는 여전히 환상에 불과하죠. 오늘날 가장 빠른 최첨단 우주선조차도 이 거리를 커버하는 데는 수만 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주 탐사의 시작 이래로 많은 우주선 프로젝트가 제안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설계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스타샷 프로젝트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이 프로젝트는 투자자이자 물리학자인 유리 밀러와 고 스티븐 호킹, 마크 저커버그가 설립한 이니셔티브로 21세기 내에 알파 센타우리 시스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활발히 검토되고 있으며 프록시마 센타우리로 최대 1000개의 마이크로 탐사선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몇 그램에 불과한 마이크로 탐사선을 빛의 15%에서 20% 속도로 발사해 탐사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2036년까지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이 일정에 따르면 탐사선은 20년 후 알파 센타우리에 도달하여 4년 후 첫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초기 비행 이후 탐사선은 외계 행성으로 향해 대기 구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수십 년 전 보이저 탐사선이 우리 태양계에서 수행한 것과 유사합니다. 연구팀은 카메라와 광자 추진기 및 전원 공급 장치, 통신 장비를 갖춘 마이크로 전자그램 스케일 웨이퍼인 스타칩이 개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완전한 기능을 갖춘 우주 탐사 장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어의 법칙에 따르면 컴퓨터의 속도와 성능은 2년마다 2배로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담하고 야심찬 계획 또한 도전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팀은 이 마이크로 탐사선에 100기가와트의 지구 기반 레이저로 전력을 공급할 것을 제안했죠. 하지만 이것은 100개의 원자력 발전소의 출력량에 해당하며 이것은 단 몇 센티미터 너비의 탐사선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작은 탐사선은 극도의 가속 및 추위와 진공, 우주먼지와의 충돌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와 그 주위를 도는 외계 행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신비로운 별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우리가 꿈꾸는 탐사는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우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프록시마 B와 같은 외계 행성들이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을지,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우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것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대 천문학자들은 지구에서 190광년 떨어진 천칭자리에서 이상현상을 목격하며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 별이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과도 같았죠. 하지만 이 별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 과학계를 혼란에 빠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난 100년 동안 이 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문학자들이 도출해낸 결과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죠.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고대 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초기 천문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 별의 나이는 우주의 시작을 알리는 빅뱅보다도 오래된 160억 년이었습니다. 과학자들에게 이 결과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주 자체 나이보다도 무려 20억 년이나 더 오래되었다는 것이었으니까 말이죠. 당시 대부분의 과학자들에게 이 결과는 불가능한 것이며 믿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이 별에 대해 추가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HD 140283은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별로 145억 년의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별이 시공간을 넘어 전체 우주보다도 먼저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요? 1950년대 과학자들은 HD 140283이 지금까지 발견된 항성 중 가장 오래된 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별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천체를 구성하는 전체 성분에서 금속 함량이 극히 낮은 수준의 중원소를 확인한 것이었죠. 이 별은 태양에서 발견된 철의 양에 비해 0.4%에 불과했으며 이것은 철과 같은 금속 물질이 풍부해지기 전 초기 우주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매우 오래된 별임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는 히파르코스 위성이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이 별의 나이가 160억 년 동안 존재해왔음을 결론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주 자체보다도 무려 20억 년은 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주보다 더 오래된 별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되었죠. 이는 우주 나이 138억 년보다 더 오래된 별로 이것은 빅뱅 이론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발견이 맞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의문 속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었죠. 빅뱅 이론은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치열한 논쟁 끝에 2000년대에 들어 거의 모든 과학자들에게 지지를 받으며 우주의 기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HD 140283이 정말 빅뱅보다도 오래된 것이라면 이것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이 발견으로 일부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이와 같은 혼란 속에 HD 140283은 상당히 중요한 존재로 부상하게 됩니다. 언론은 이 별을 더 기억하기 쉬운 이름인 무두셀라로 표기하며 전 세계로 알려졌죠. 이 별의 독특한 이름은 성경에 언급된 인물 중 가장 장수한 인물로 성경에 따르면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다고 하죠. 그렇다면 과연 우주보다 오래된 별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할까요? 실제로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약 138억 년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 또한 여전히 추정치일 뿐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죠. 최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한 이미지를 촬영하게 됩니다. 이 이미지에서 보이는 이 작은 점은 제이드 GS-140이라는 은하로 지구에서 약 336억 광년 떨어진 현재까지 인류가 관측한 가장 먼 은하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비현실적으로 방대하며 빛이 우주 안에서 비교적 느리게 이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임스 웹이 관측한 제이드 GS-140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빅뱅 이후 2억 9천만 년 경과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문학자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임스 웹이 관측한 이 은하의 크기는 약 1600광년으로 수억 개의 태양빛으로 빛나는 매우 밝은 은하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렇게 큰 은하는 빅뱅 이후 이렇게 빨리 형성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되었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2023년 연구에서는 우주가 현재 추정치의 거의 2배인 267억 년이라는 논문이 나와 주목받기도 했죠. 하지만 사실 우주의 나이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천문학자들에게 138억 년이라는 수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주의 초기 조건을 결정하고 그로부터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허블의 법칙을 사용하여 우주의 확장을 거슬러 올라가 그 확장이 처음 시작된 시점을 알아내는 것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두 가지 확인 방법들은 모두 우주의 나이에 대해 놀랍도록 유사한 수치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우주의 실제 나이가 138억 년이 되었음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두셀라의 나이에 대한 관측 결과가 잘못되었을까요? 2013년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천문학자 하워드 본 교수와 그의 팀들은 바로 그 사실을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단일 별의 나이를 계산하는 것은 의외로 어려운 작업이었죠. 우주의 나이는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와 허블의 법칙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사용해 검증할 수 있지만 단일 별의 나이는 관측 데이터뿐이었습니다. 현재 별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방법의 공통점은 해당 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별의 광도 및 지구와의 거리 그리고 별의 질량과 조성 등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별의 진화 모델에 이 매개 변수를 적용해 별의 생애 주기를 예측하며 별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용된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 결과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하워드 본 교수 팀들은 가장 먼저 무드셀라를 관측한 데이터를 재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허블 우주망원경에 수집된 11개 관측 데이터 세트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전설적인 허블 우주망원경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는 별의 진화 모델에 몇 가지 수정 작업을 추가한 결과 하워드 본 교수 팀은 별의 나이에 대한 더 정확한 추정치를 계산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도출한 수치 또한 144억 6천만 년으로 이 결과 또한 여전히 우주의 나이보다 오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결과는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추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별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나이에 대해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혼란스러움을 한 번에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이 신비로운 별에 대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죠. 각각의 연구는 관측 기술의 발전으로 이전보다도 더 나은 데이터와 더 정확한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2014년 발표된 논문은 별의 추정 나이를 142억 7천만 년으로 낮췄으며 그 후 2021년에는 그 수치가 120억 년으로 대폭 낮아졌죠. 이것은 이 별이 확실히 오래된 별이지만 우주의 나이보다는 젊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가 천문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주의 팽창 속도가 초당 약 82.4km로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수치에 따르면 우주는 겨우 114억 년밖에 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우주의 팽창 속도, 즉 허블 상수는 두 가지 주요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 배경 복사를 연구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은하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 빅뱅 자체가 기본 정보를 제공하여 모든 것이 시작된 거대한 사건 이후 빛이 남겨졌으며 과학자들이 이를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라고 부르고 있죠. 천문학자들은 이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매우 정확하게 지도로 작성하여 초기 우주의 구성과 우주의 팽창 속도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은하와 별, 초신성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은하와 별들은 멀어질수록 광도가 변하여 과학자들은 이를 통해 우주의 팽창 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불일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에 따르면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방법으로 우주의 시간은 수십억 년은 더 젊게 나오죠. 어쩌면 우리 우주는 우주가 존재하는 동안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속도로 팽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이론으로는 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주의 팽창은 중력과 반대되는 힘인 암흑 에너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신비로운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물리학자들은 항상 그것이 일정하다고 믿고 있죠. 만약 그렇다면 팽창 속도는 우주의 전체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그렇지 않았죠. 과학자들은 암흑에너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도바 대학교의 물리학자 마시모 시르도네 교수는 우주가 왜 이렇게 불안정한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는 암흑 에너지가 주로 양자장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주목했죠. 각 유사한 장은 별도의 유형의 입자에 할당되며 모든 시공간에 걸쳐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전자는 전자장에 속하며 중성미자는 각각 중성미자장에 속합니다. 이러한 장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우주의 팽창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물리학자들이 모든 기존 양자장의 에너지를 계산하려고 했을 때 그 결과는 계산된 암흑 에너지 양보다 120배 더 큰 수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마시모 시르도네 교수는 과학에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입자가 존재해야만 한다고 제안하게 됩니다. 이후 암흑 에너지와 전체 우주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입자에 대한 예측은 이전 물리학 연구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입자는 악시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악시온이라는 입자는 빅뱅 직후에 나타났지만 수십억 년 동안 숨겨져 있었고 그 어떤 형태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악시온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주 연구 분야를 변화시켰죠. 이로 인해 우리는 시공간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에게 이 결과는 또 다른 흥미로운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우주가 130억 년 전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면 오늘날의 시간 또한 다른 속도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만약 미래의 과학기술로도 이 별이 여전히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별로 남는다면 빅뱅 이전에 다른 무언가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인간의 과학기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아직까지 특정 가정에 기반하고 있을 뿐이죠. 천문학자들의 이러한 가정 중 일부가 잘못된 것이라 판명된다 하더라도 어쩌면 이것은 불가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과정 또한 모두 과학의 일부인 것이죠. 이 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를 재평가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우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무드셀라 별의 존재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우주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로움이 존재하고 있죠. 우리의 어린 시절 태양계의 행성 이름은 수금지화, 목토천해명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태양계의 행성 이름을 기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억법 중 하나였죠. 하지만 아쉽게도 명왕성은 2006년 9번째 행성 지위를 이루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에게 9개의 행성을 보여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양계의 가장 먼 곳에 또 다른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떨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 물체가 99% 존재한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다른 이들은 그것이 단순한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최근 천문학자들은 태양계의 끝 해왕성 궤도 너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신비로운 힘은 카이퍼 벨트에 있는 얼음 물체들을 밀어내며 설명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궤도를 가지고 있었죠.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이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거대 행성 때문일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2016년 처음 제안된 이 잠재적인 행성은 천문학자들을 한 번에 매료시켜버렸죠. 이 행성은 흥미롭게도 실제 관측이 아닌 수학을 통해 제안된 것이었습니다. 과거 수학적 계산으로 행성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해왕성과 명왕성은 망원경으로 관측되기 전 수학적 예측을 통해 발견된 것이었죠.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천왕성과 카이퍼 벨트에서도 태양계에서는 볼 수 없는 불규칙한 궤도를 가진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이 태양의 중력에 의해 포획된 유랑 행성일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태양계의 행성들과 같은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천문학자들은 강력한 망원경과 슈퍼컴퓨터를 사용해 수년간 데이터를 수집해왔으며 복잡한 수학 방정식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번째 행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태양계의 가장자리 끝에 뭔가 거대한 물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그 물체의 중력이 다른 행성들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죠. 2016년 이 새로운 물체가 처음 제안된 이후 이것의 존재에 대한 증거는 계속해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물체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죠. 천문학자들은 이 물체를 숨겨진 9번째 행성 X라 부르며 머지않아 관측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1992년 과학자들은 카이퍼 벨트의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카이퍼 벨트는 해왕성 궤도 너머에 있는 얼음 물체들로 가득 찬 곳이죠. 마이크 브라운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2002년과 2005년 사이에 명왕성 크기와 비슷한 6개의 외소행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롭게 발견된 외소행성 에리스는 명왕성보다도 더 큰 질량을 가지고 있었죠. 이 외소행성의 발견으로 인해 천문학계는 또다시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명왕성이 과연 진정한 태양계의 행성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결국 이것은 2006년 국제천문연맹의 회의로 이어지며 회의에 참석한 천문학자들은 명왕성의 행성 지위를 박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당시 또 다른 9번째 행성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죠. 이것은 명왕성보다 더 큰 물체가 그곳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서는 새로운 외소행성 후보 중 하나인 세드나 소행성체였습니다. 세드나는 명왕성이나 에리스 그리고 하우메아 외행성 같은 또 다른 외행성과는 달리 극도로 이상한 궤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천체는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때는 84의 이후까지 다가오며 태양에서 가장 먼 지점은 무려 937의 이후까지 이르는 엄청난 궤도를 가지고 있었죠. 세드나의 이 같은 궤도는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에만 무려 11,400년이 넘게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드나의 존재는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는 그저 단순한 태양계 변두리에 존재하는 기괴하고 작은 소행성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류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태양계 외곽 카이퍼벨트에서 점점 더 많은 물체가 발견되며 카이퍼벨트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천문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이 외행성들의 발견으로 세드나만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왕성 바깥 천체 티에노는 해왕성 궤도 너머에 있는 작은 얼음 물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물체들은 감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TNO 중 크기가 100km 이상인 것들은 수십만 개에 이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은 고작 4,000개에 불과하죠. 그리고 이 작은 천체들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이 작은 물체들은 해왕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궤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물체들은 매우 기괴한 궤도로 움직이고 있죠. 이 물체 중 일부는 태양 주위를 45도 이상 기울어진 각도로 빠르게 돌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들은 매우 엉망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같은 소행성들의 움직임이 일부 새로운 중력을 가진 무언가에 의해 태양계의 정렬에서 벗어나게 한 것으로 생각하였죠. 2016년 천문학자 마이크 브라운 교수와 콘스탄틴 바티긴 교수는 세드나 소행성과 5개의 극단적 외부 물체가 거대한 소행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을 제안하며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체를 지구의 5배에서 10배 정도의 질량을 가진 소행성일 것이라 정의하였죠. 이후 천문학자들은 이 물체를 잃어버린 9번째 행성 X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논문이 발표된 7년 후 지금의 이론은 견고하게 다듬어졌습니다. 오늘날의 9번째 행성 X는 원래 추정보다 작은 지구의 약 6배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으며 11개의 TNO가 그 물체 궤도에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무언가가 이들을 끌어당기고 모아주며 우리가 보는 궤도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였죠. 브라운과 바티긴 교수는 오늘날까지 이 이론을 주장하며 그들이 믿는 행성을 찾기 위한 탐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행성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태양계의 행성들은 3가지의 뚜렷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째, 수성과 지구, 금성, 화성과 같은 암석형 행성이며 두 번째로는 목성과 토성과 같은 가스 거인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왕성과 천왕성을 포함한 얼음 거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성 X의 예상 질량이 지구와 해왕성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2가지 결과 중 하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초기 지구처럼 암석형 행성이거나 해왕성과 같은 기체형 행성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행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행성을 발견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분명 왜 그런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는 화성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보이는 화성은 주변의 별들과 놀랍도록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모른 채 밤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저 밤하늘에 반짝이는 점들로만 보일 것입니다. 새로운 행성을 찾는 데 있어 초기 천문학자들이 가장 먼저 마주한 도전은 이 수많은 물체들 중 어떤 것이 실제 행성인지를 식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천문학자들은 매일 밤 밤하늘을 관찰하며 어떤 것이 태양계를 돌고 있는지, 어떤 것이 제자리에서 머물고 있는지를 식별해야만 했습니다. 맨눈으로 보는 별들은 너무 멀리 있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행성들은 훨씬 더 가까워서 그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관찰 방법은 태양계의 6개 행성, 즉 수성부터 토성까지 식별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행성을 식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행성이 멀어질수록 맨눈으로 보기가 어려워졌던 것이죠. 천왕성은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왕성은 1600년대 초 망원경이 발명된 이후에도 천왕성의 공식적인 발견은 1781년에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명명되었죠. 그리고 이 발견은 우연히 이루어졌습니다.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경은 어느 저녁 영국의 한 정원에서 자신이 만든 6.2인치 망원경을 사용해 혜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연히 천왕성을 발견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것이 혜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꼬리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행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천왕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자 천문학자들은 이전에 그것을 실제로 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은 기원전 12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별자리 지도에서 천왕성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천왕성의 차이를 알려면 충분히 확대하여 볼 만큼 진보된 망원경이 필요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여기서 천문학계의 관측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 행성인 해왕성은 망원경뿐만 아니라 수학을 통해 발견된 것입니다. 천왕성을 관찰하고 궤도를 그린 몇십 년 후 뉴턴 물리학을 기반으로 천왕성의 궤도를 상세히 설명한 천문표가 발표됩니다. 하지만 이 천문표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천왕성을 관찰하면서 그것이 블레바르가 예측한 경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시간을 들여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1845년이 되어서야 프랑스 수학자 우르뱅 르베리에 의해 제대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천왕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행성이 있어야만 한다고 제안하였죠. 이것은 천왕성의 궤도가 어떤 것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방해는 또 다른 행성이 천왕성을 끌어당겨 천왕성의 궤도를 약간 변경시켰다면 수학적으로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르베리에의 계산은 매우 상세하였으며 이 모든 것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추가 행성이 정확히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천문학자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천문학자 요한 고트프리트 갈레는 그 위치를 즉시 조사했으며 르베리에의 계산과 단 1도 차이로 해왕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해왕성의 발견 또한 천왕성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새로운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치와 궤도를 알게 되자 천문학자들은 과거 기록을 살펴보았고 해왕성에 대한 다른 언급들을 찾을 수 있었죠. 해왕성의 발견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는 관측이 아니라 수학적 예측을 통해 태양계에서 행성을 찾은 첫 번째 사례를 의미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이 같은 작업을 다시 시도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인류는 이미 이 같은 궤도 방해를 기반으로 한 행성들을 발견했습니다. 해왕성과 명왕성, 에리스의 경우 이 천체들은 공식적으로 발견되기 훨씬 이전 이미 관측되었으며 자신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것이었죠. 1983년 천문학자 마이클 로안 로빈스는 최초의 적외선 우주 망원경을 사용하여 행성을 찾는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그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브라운과 바티긴 교수가 그들의 행성 이론을 발표한 후 다시 그의 연구를 되돌아봤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잃어버린 9번째 행성에 대한 3가지 잠재적인 것을 발견했지만 탐지한 것이 저품질이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죠. 7년간의 탐색을 마친 지금 우리는 왜 대략적인 위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성 X를 찾지 못했는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행성 X가 존재한다면 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현대의 컴퓨터와 망원경 덕분에 행성 X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밤하늘의 넓은 영역을 촬영했습니다. 과거 르베리에의 계산 덕분에 해왕성을 단 1시간의 탐색만으로 발견하였지만 브라운과 바티긴 교수의 경우에는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죠. 그들은 기존 데이터를 통해 검색했으며 행성 X의 가능성이 있는 위치의 절반 이상을 이미 조사하였지만 어떤 곳에서도 행성 X는 발견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것이 행성 X의 존재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성 X가 잡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이 남아있죠. 이것은 무려 만년의 궤도 주기를 가진 행성이 특정 궤도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밝은 별들의 군집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나 태양에서 가장 먼 지점에 있을 때 너무 희미해져 관측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미 9번째 행성 X를 발견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천왕성과 해왕성처럼 행성 X의 사진이 이미 존재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별로 잘못식 별에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십억 개의 별을 추적해야 하고 행성 X의 궤도 주기가 무려 만년에 이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촬영된 위치와 정확히 같은 자리에 있지 않은 별을 알아차리는 데에는 몇 년이 걸려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명왕성의 궤도는 250년이며 세드나 외소행성의 경우 11,400년의 궤도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세드나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근일점에 있을 때 발견되었습니다. 행성 X의 경우 현재 가장 먼 지점에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은하의 별들 사이에서 매우 느리게 움직이는 아주 작은 점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 X는 매우 적은 빛을 반사할 것이므로 탐지가 더욱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이 물체는 온도 또한 매우 낮아 아마도 원거리 적외선 스펙트럼만 방출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조차도 관측할 수 없는 원거리 적외선 범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적외선에서 매우 먼 물체를 관측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세드릭 크리스와 세르지 안치의 연구에 따르면 20년 간격으로 촬영된 2개의 적외선 데이터를 사용하여 행성 X의 잠재적 후보 500개를 발견했지만 그들 대부분은 적외선에서 방출되는 성간 먼지로 나타났죠. 이러한 결과는 행성을 탐색하는 데 큰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초인적인 인내와 정확히 어디를 봐야 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망원경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 마치 미세한 것을 찾기 위해 매우 넓은 영역을 스캔하는 현미경을 바라보는 답답한 느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도전 과제를 고려할 때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행성 X를 탐색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천문학자들이 복잡한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과학자들은 두 가지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하나는 예측된 위치에 가설적인 행성 X를 포함하고 다른 하나는 행성 X 없이 진행했죠. 그 결과는 행성 X가 특정 TNO의 궤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연구팀은 검증을 위해 시뮬레이션에서 관찰된 패턴과 실제 우주 데이터를 비교하는 통계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이 비교는 행성 X를 포함한 모델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행성 X가 없는 모델의 가능성 0.0034에 비해 0.41이라는 훨씬 높은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행성 X가 TNO의 궤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태양계의 모든 행성 중에서 수성과 금성만이 위성이 없습니다. 이는 행성 X 또한 자기만의 위성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가 위치한 지역은 TNO로 가득 차 있어 행성 X가 존재한다면 수천 년 동안 궤도를 돌며 위성들을 포획했을 것입니다. 이는 매혹적인 개념이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담한 이론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이론은 심지어 더 넓은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성간 소행성 TNO의 경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2014년 파푸아뉴기니 근처에서 추락한 유명한 유성은 태양계 외부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천체물리학 연구소에서 제안한 바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에 떨어진 유성의 궤적을 추적한다면 태양계를 가로질러 유성이 들어오는 길에 큰 물체와 상호작용했는지 역추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2023년 바로 이러한 내용의 논문을 천문학 학술지에 발표하게 됩니다. 발표된 논문에서 그들은 이 소행성이 행성 X가 위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주지역에서 왔을 것이라고 보여주었죠. 만약 그 행성이 실제로 거기 있다면 유성이 그 중력과 상호작용할 확률은 약 99.9%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푸아뉴기니에 떨어진 유성이 우리 태양계에 들어온 시점을 알아낸다면 그 유성의 궤적을 거꾸로 추적해 유성이 지나쳤을 때 행성 X가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잃어버린 9번째 행성 X는 황소자리 또는 양자리 그리고 쌍둥이 자리의 경계 근처에 매우 가까울 것으로 추측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여전히 탐색해야 할 거대한 지역이지만 이제 가능성의 영역에 들어온 것이죠. 이상하게 행동하는 물체를 정확히 찾아내고 그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가 카이퍼벨트의 전체 구조를 보고 이해할 수 있다면 행성이 어떤 것들을 방해했는지 특정 지역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이상하게 궤도를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12개의 물체와 작업하고 있으며 이것은 선택 편향의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행성 X는 데이터 속 유령에 불과할 수 있으며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환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모든 조사를 통합해 잃어버린 행성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좁힐 수 있을 것입니다. 칠레의 루빈 천문대는 현재 가장 흥미로운 과학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이곳 루빈 천문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카메라가 장착되게 됩니다. 역대급 8.4m 망원경이 며칠마다 밤하늘 전체를 촬영하며 고화질의 방대한 데이터를 매일마다 생성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비밀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행성 X가 정말 존재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찾을 가능성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미지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성 X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는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주 탐사의 여정은 결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매일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들을 관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모든 이들이 이 여정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링크 올려두겠습니다. 여러분도 태양계의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블랙홀의 경이로운 특징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논의되어 왔으며 위대한 사상가들에 의해 깊이 고민되어 왔었죠. 블랙홀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인류가 관측한 거의 모든 은하 중심에는 초거대 블랙홀이 존재하고 있죠. 블랙홀들의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중력은 은하를 결합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블랙홀들은 태양 질량의 10배에서 20배 정도지만 초거대 블랙홀의 경우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서 심지어 수십억 배에 이르기도 합니다. 블랙홀은 모든 은하와 생명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자들은 여전히 블랙홀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도 블랙홀은 정말 대단합니다. 초거대 블랙홀은 우주 전체에서 가장 거대한 단일 물체입니다. 우주에서 이렇게 엄청난 것이 탄생하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파괴적인 힘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블랙홀은 위험하고 과격하며 그 환경 또한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초거대 블랙홀들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주에서 가장 큰 블랙홀은 무엇일까요? 만약 초거대 블랙홀이 어떤 물질의 붕괴가 아니라 암흑물질의 소멸로 생성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블랙홀은 작은 공간에 충분한 물질이 모일 때 생성됩니다. 이는 거대한 별이 죽고 스스로 붕괴될 때 발생하죠. 슈퍼노바가 폭발한 후 블랙홀은 중력의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블랙홀은 너무 많은 질량이 너무 작은 공간에 압축되어 있어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를 초과합니다. 블랙홀은 들어가면 아무것도 빠져나올 수 없는 일방통행 도로와 같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홀이 정말 나쁜 것만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블랙홀을 실제보다도 더 악당으로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과학 소설과 SF 영화에서 훨씬 더 위협적으로 묘사되고 있죠. 하지만 사실 그들은 그렇게 무서운 존재만은 아닙니다. 우주에서 알려진 은하의 수는 수조 개에 달하며 대부분의 은하 중심에는 초거대 블랙홀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괴물들은 태양 질량보다 수백만 배 무거우며 그들의 엄청난 중력은 별들을 날려보내며 주변 별들을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거대 블랙홀은 치명적인 방사선과 격렬한 바람을 쏟아내며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자들은 이러한 우주거인들이 창조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블랙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진공 청소기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블랙홀은 별의 죽음을 뜻하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는 별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은하의 임무는 별을 만드는 것이지만 통제되지 않은 별들의 성장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별은 은하의 가스 공급을 고갈시킬 수 있으며 여기서 블랙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은하의 진화가 블랙홀의 진화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 정확한 방법을 알지 못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이 결합이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주요 이론은 초거대 블랙홀이 우주적 제어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블랙홀은 집안의 온도 조절기와 같은 역할을 하며 만약 집안이 너무 더워지면 온도 조절기가 에어컨을 작동시키고 너무 추워지면 난방기를 켜는 것과 같이 블랙홀 또한 은하에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초거대 블랙홀은 별 형성을 조절하고 있으며 블랙홀은 가스를 끌어들이고 다시 은하로 쏘아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블랙홀이 물질을 소비할 때 물질을 자신으로 끌어들이고 있지만 동시에 내보낸다는 것이죠. 블랙홀은 아기들처럼 아주 엉망으로 먹습니다. 많은 양을 섭취하지만 다시 많은 양이 날아가 버립니다. 별과 행성들이 그중 하나지만 대부분은 가스구름에 합류하게 됩니다. 블랙홀은 가스와 먼지를 주변 원반으로 끌어당겨 점점 더 빠르게 회전해 자기 에너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랙홀 주위의 축적 원반이 소용돌이치는 동안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물질들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며 자기장이 엉키면서 소용돌이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것을 제트라고 부르고 있죠. 이 같은 제트는 마치 화물기차처럼 은하를 가로질러 수백억 년에 걸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음의 광선과도 같아서 별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며 은하의 주요 부분에 과도한 별의 탄생을 제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블랙홀의 이러한 현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은하의 가장 바깥 영역에서 별의 탄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블랙홀에 의해 그곳으로 이동한 물질 덕분에 은하의 바깥 영역에서도 별의 탄생뿐만 아니라 생명체가 형성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블랙홀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며 별의 형성을 제어할 수도 있지만 아주 큰 규모에서는 별의 탄생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아직 아기였던 100억 년 전 초기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흔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스구름이 붕괴되면서 보통은 별이 형성되지만 붕괴가 충분히 빠르게 일어난다면 별 형성을 건너뛰고 초거대 블랙홀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이색적인 것은 원시 블랙홀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빅뱅 이후 불과 몇 초 만에 초기 우주에서 뜨거운 밀도 변화로 인해 직접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들은 합쳐지며 초거대 블랙홀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원시 블랙홀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것이라 이것은 아직 확실한 과학이라기보다는
추측에 가까운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원시 블랙홀이 가스 구름이 아닌 전혀 다른 존재로 인해 발생되었다면 어떨까요? 암흑물질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물질에 대한 빛 입자 하나당 약 6배의 암흑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주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인 바리온 물질이 우주의 5%를 차지하는 반면 암흑물질은 27%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우주의 나머지 68%는 암흑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는 암흑물질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죠. 그 존재에 대해 천문학자들은 99%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별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태양 또한 핵융합을 통해 스스로를 유지합니다. 별의 중심에서는 수소 원자가 높은 속도로 충돌해 헬륨을 생성하며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리고 이 에너지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을 밝히며 우리 지구를 따뜻한 환경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이론에 따르면 이 같은 과정이 암흑별에서도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수소 원자가 충돌하는 대신 암흑에너지나 암흑물질로 구성된 큰 구체가 서로 접촉하여 파괴된다는 것이죠. 이론에 따르면 초기 우주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암흑물질 입자들은 서로 접촉하며 파괴되어 타오른다는 것이죠. 이 별들은 더 거대해짐에 따라 그들의 중심은 자신의 중력으로 붕괴되며 막대한 질량의 블랙홀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론은 추측과 가설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반 별들은 초거대 블랙홀을 생성할 수 없을까요? 일반 별들은 앞서 말했듯이 핵융합으로 구동되며 이것은 질량이 중력에 의해 극도로 압축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일반 별의 크기는 항상 그 중심이 중력이 특정 한계 내로 수축시키는 것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암흑별들은 수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암흑별들은 훨씬 더 큰 크기로 안정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연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핵융합이 아닌 암흑물질의 상호소멸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암흑별은 현재로서는 이론에 머물러 있으며 이것은 단순히 천문학자들의 흥미로운 사고실험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계 또한 암흑별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최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관측으로 이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천문학자들은 그 중 하나를 보았다고 말하였죠. 제임스 웹은 2021년 우주로 발사된 가장 큰 우주망원경입니다. 제임스 웹은 허블 우주망원경 다음 단계로 설계되었으며 초고감도 기기를 갖추고 있죠. 또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외선 스펙트럼의 긴 파장은 우주 탄생 초기의 광자들을 포착할 수 있죠. 제임스 웹은 우주의 탄생 이후 초기 시절부터 시간을 거슬러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웹은 실제로 빅뱅 이후 몇 억 년의 은하들을 관측했죠. 그리고 최근 제임스 웹이 발견한 것은 이상하게 밝은 은하들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그렇게 밝은 은하는 우주의 탄생 이후 최소 10억 년이 지나야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제임스 웹이 포착한 이 놀라운 은하들 중 하나는 빅뱅 이후 3억 2천만 년에 형성된 은하로 기존 우주 모델에 따르면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야만 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천체물리학자 캐서린 프리즈 교수는 암흑별이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프리즈 교수는 제임스 웹이 촬영한 이미지 중 특히 이 세 개의 은하들은 실제로 은하가 아니라 암흑별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하였죠. 이 물체들은 태양 질량의 100만 배의 질량을 가질 것으로 추정되며 일반적으로 은하와 관련된 섬세하고 가는 특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계는 이 같은 이론에 대해 크게 나뉘어졌으며 과학계는 프리즈 교수가 설명한 것이 일반적으로 둥근 은하일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하였죠.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프리즈 교수가 설명한 암흑별들은 눈부신 빛을 발산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암흑물질의 소멸은 빛을 생성합니다. 핵융합을 하는 일반 별처럼 말이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암흑물질의 상호작용은 입자의 질량을 에너지로 변환해 이 에너지가 주변 가스들을 가열해 빛으로 방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이론에 따르면 암흑물질이 충돌할 때 핵융합 반응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빛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초기 우주에서는 단 하나의 암흑별이 전체 은하보다도 더 밝았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프리즈 교수는 134억 년 된 초기 우주의 암흑별에서 나오는 광자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암흑별들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의 암흑물질의 밀도가 매우 높아야 합니다. 우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균질해졌기 때문에 암흑별들은 아마도
우주에 천 몇백만 년 동안 암흑물질의 농축된 덩어리가 곳곳에 존재하던 시기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더 성숙한 우주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현재에도 여전히 새로운 암흑별이 태어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믿고 있으며 우리 은하 중심 주변에서도 암흑별들의 번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곳을 SAR 클러스터라고 부르며 우리 은하 중심의 초거대 블랙홀 주위에 매우 가까운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6년부터 과학자들은 이 클러스터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최근 천문학자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S별 클러스터는 비정상적으로 젊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의 별들은 불과 몇백만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초거대 블랙홀에 가까이 가게 되면 암흑물질은 밀도가 높아지게 되어 이 지역은 압도적인 암흑물질들로 인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암흑별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흑별들이 연소하면서 엄청난 빛을 생성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암흑별들은 초거대 블랙홀을 생성하는 엔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암흑별이 개념은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지만 이 흥미로운 사고 실험이 사실이라면 우주의 미스터리에 대해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 블랙홀은 신문 일면을 장식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이 가스를 너무 빠르게 삼켜 은하보다도 더 빨리 성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졌죠. 블랙홀은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거대 블랙홀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큰 블랙홀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 때문이죠.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의 초거대 블랙홀은 매우 드물지만 일반적으로 초거대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100억 배 이상의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괴물입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은 400만 태양 질량을 가지고 있는 반면 초거대 블랙홀은 그보다도 2500배 더 큰 블랙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초거대 블랙홀은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만큼 넓으며 은하수의 모든 별의 질량만큼 무겁습니다. 이들은 그리 크지 않은 은하 안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 사실은 모든 천문학자들을 놀라게 하였죠. 2018년 과학자들은 200억 태양 질량의 초거대 블랙홀이 다른 블랙홀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괴물은 이틀마다 태양을 삼켜버렸죠. 이 초거대 블랙홀들은 말 그대로 무엇이든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그들은 은하 안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와 난기류를 방출하며 별이 더 이상 탄생되지 않게 만듭니다. 블랙홀이 클수록 그 은하는 더 빨리 죽어갑니다. 이 초거대 블랙홀의 역할은 은하 안의 모든 별의 형성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초거대 블랙홀들은 자신이 속한 은하를 완전히 없앨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큰 블랙홀들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주에서 가장 큰 블랙홀은 무엇일까요? TON-618은 아마도 우주에서 가장 큰 블랙홀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주에서 가장 큰 블랙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TON-618은 약 103.7억 광년 떨어진 은하 중심에 위치한 퀘이사입니다. 이 퀘이사는 사냥개자리 경계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이 헤아릴 수 없는 거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태양이 무려 140조 개 이상 합쳐진 밝기로 빛나고 있죠. 이것은 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밝은 물체 중 하나일 것입니다. 퀘이사에서 블랙홀의 질량은 일반적으로 생성하는 빛의 양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 질량과 비교한다면 무려 660억 배 이상으로 엄청난 것이죠. 이 추정치는 우리가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수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과 비교한다면 공수자리 A의 지름은 최대 20만 광년이지만 초거대 블랙홀 TON-618의 총 질량의 1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계산이 정확하다면 사건의 지평선의 반지름, 즉 빛을 포함하여 아무것도 탈출할 수 없는 경계는 약 1940억 킬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를 포함하고도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태양계의 지름은 약 3000억 킬로미터인 반면 TON-618의 사건의 지평선의 지름은 4000억 킬로미터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초거대 블랙홀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해질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블랙홀에서 방출되어 나오는 빛이 수십억 년 전 우주가 상당히 젊었을 때의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아는 우주는 약 138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초거대 블랙홀 TON-618은 빅뱅 이후 약 10억에서 20억 년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빛이 시작된 시점에서 10억 년 또는 그보다 덜 젊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블랙홀에게는 매우 젊은 나이이며 이 젊은 블랙홀이 수십억 년에 걸쳐 발견된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이 블랙홀이 얼마나 커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큰 블랙홀이 형성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죠. 그리고 그 이론 중에서도 주요 이론은 이 블랙홀은 직접 붕괴한 블랙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별의 초신성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거대한 가스구름이 자신의 중력에 의해 붕괴되면서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스구름 내의 모든 별을 함께 흡수해 수천 개의 다른 질량을 빠르게 소비했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초거대 블랙홀이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은하 중심에서 블랙홀이 형성되는 방식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 블랙홀은 규모로도 엄청나지만 그 크기가 커지면서 특이점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 또한 상상하기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초거대 블랙홀인 TON-618의 크기와 질량에 대해 하루 종일 추측할 수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105억 년 전의 크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블랙홀이 가장 큰 블랙홀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블랙홀은 한계에 도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홀은 더 이상 물질을 소비하지 못하고 붕괴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죠. 이런 질문들은 아마도 항상 질문으로 남을 것이라는 생각은 어쩌면 우리를 우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어떤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죠. 관측 가능한 우주는 계속 확장되고 있으며 결국 그 반경은 600억 광년 이상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훗날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의 영역은 수백만 배 더 커질 수 있으며 TON-618은 현재는 우주에서 가장 큰 블랙홀일 수 있지만 그 너머 수조광년의 공허 속에서 어떤 것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제가 지금 우리가 블랙홀 안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모든 것들 또한 바로 그 블랙홀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최근 제임스 웹이 관측한 새로운 데이터에서는 실제로 이것이 진짜일 수도 있겠다는 증거들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가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보내온 관측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에 대해서 한방제대로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만약 제임스 웹이 관측한 데이터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파장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빅뱅 자체가 사실은 화이트홀일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죠.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대체 뭘 봤길래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블랙홀은 시공간의 한 영역입니다. 그곳에서는 중력이 너무 강력해서 빛조차도 그 영역을 벗어날 수 없죠.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모든 경로가 다시 블랙홀 안으로 휘어져 버립니다. 보통 우리가 구멍이라 말하면 바닥에 뚫린 구멍을 떠올리잖아요. 그리고 그 구멍으로 들어가면 반대편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구멍이라 하죠. 하지만 블랙홀은 3차원적인 구멍이라서 어떤 방향으로든 들어갈 수는 있지만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을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이라 부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 우주도 일종의 지평선이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우주 너머 정보가 도달할 수 없는 곳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나이가 아직 어리거나 그 지평선 너머에서 온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블랙홀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적용하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는 바로 블랙홀의 반대편에서 완전히 다른 시공간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우주의 전체 역사가 당신의 시간 기준에 맞춰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리고 우리가 온 우주는 사실상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우주가 우리 앞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스티븐 호킹 박사는 아주 놀라운 계산을 하게 됩니다. 블랙홀이 마치 하늘에 석탄이 타는 것처럼 빛을 내며 복사를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랙홀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에너지를 잃고 질량을 잃어서 궁극적으로는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이 호킹 박사의 계산은 블랙홀을 이해하려는 데 있어 중요한 핵심 열쇠가 되었죠.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블랙홀이 증발해 언젠가 사라져버린다면 대체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무려 50년 동안 엄청난 양의 연구와 논문들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2020년 이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모든 정보는 다시 나온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먼 미래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던 모든 정보들이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별이 붕괴해 블랙홀이 되는 과정이나 빅뱅으로 인해 우주가 팽창하는 현상은 모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해답 중 하나입니다. 이 해답들에서는 시공간의 곡률과 밀도가 무한대에 가까워지는 특성을 보였죠. 바로 이 유사성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혹시 이 두 가지가 말 그대로 동전이양면은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유사점이 특이점에 있습니다. 우주 초기 모든 것이 무한히 밀도 높은 한 점에 뭉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빅뱅이 시작된 시공간의 특이점이죠. 반면 블랙홀은 빅뱅과 유사한 밀도 높은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사점은 바로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과 관측 가능한 우주의 입자 지평선 또한 놀랍도록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은 절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나타내며 뭔가가 이 지평선을 넘어서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인류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입자 지평선 또한 빅뱅 이후 지구의 빛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를 나타냅니다. 입자 지평선 바깥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블랙홀과 빅뱅은 참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인류의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런 유사점들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쯤 되니 일부 과학자들 또한 고개가 갸우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을 계산하는 공식에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 포함된 질량값을 대입해보면 놀랍게도 현재의 우리 우주에서 관측되는 우주적 지평선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결과였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이론들이 탄생했죠. 바로 여기서 블랙홀 우주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모델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우주가 더 거대한 부모 우주 속에 있는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놀라운 이론이었죠. 그리고 더욱 대단한 생각은 이 관점에서 본다면 빅뱅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중력 붕괴 후 다시 튀어오르는 바운스 과정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극한의 양자역학과 상대론적 효과로 물질이 붕괴했다가 다시 튀어오르면서 새로이 팽창하는 시공간 영역을 형성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사점들은 벌써 50여 년 전부터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어쩌면 빅뱅이 본질적으로 다른 우주의 블랙홀 내부에서 일어난 화이트홀의 폭발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화이트홀은 기본적으로 블랙홀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이 이론은 블랙홀 우주론이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우주에서 보는 모든 것, 즉 여러분과 나, 우리 은하와 태양 그리고 지구의 모든 것들이 이 거대한 블랙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입자 지평선이 말 그대로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무엇을 봤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주론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원리를 간단히 말하자면 충분히 멀리서 우주를 본다면 그 어떠한 방향에서 보더라도 우주가 똑같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우주는 균질성을 띄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주의 두 공간을 무작위로 선택했을 때 각각의 박스에 비슷한 수의 은하가 들어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등방성도 띄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어느 방향을 보든 거의 같은 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하와 별, 성운 등 이런 것들 말입니다. 바로 큰 공백이나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우주론의 근간이며 과거 우리가 수행했던 모든 실험 또한 이 원리에 동의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서 나온 이번 발견만은 예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제임스 웹은 우리가 초기 우주를 바라보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먼 과거를 들여다보도록 설계된 망원경이다 보니 빅뱅 직후 은하들의 아주 어린 시절을 직접 볼 수 있게 해주었죠. 이번 연구를 이끈 캔자스 주립대 리오 샤미르 박사팀은 제임스 웹이 포착한 은하들을 정밀하게 분석하게 됩니다. 이 은하들은 빅뱅 이후 대략 3억 년쯤 되었을 때 형성된 것들인데 지금까지 관측된 우주 구조 중에서는 가장 초기에 속하는 것들이죠. 여기서부터 중요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최근 새로 발표된 논문에서는 수십억 광년 떨어진 263개의 나선 은하 중에서 어떤 방향으로 회전하는지를 분석했죠.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론의 원리가 옳다면 시계 방향으로 도는 은하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은하가 각각 절반씩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이 관측한 데이터는 달랐죠. 은하의 3분의 2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었으며 고작 3분의 1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논문의 저자가 쓴 기록이었습니다.
논문의 저자는 블랙홀은 회전하기 때문에 블랙홀 안에 자리 잡은 우주 역시 회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죠. 이 말은 은하의 3분의 2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우리 역시 그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블랙홀 안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같은 불균형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편차라는 것입니다. 우주가 등방적이라면 광범위한 영역에서 은하들의 회전 방향 또한 무작위로 균형을 이뤄야만 했으니깐 말이죠. 물론 이런 식의 힌트가 이번이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과거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진행했던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향 편향이 시사되긴 했었죠. 하지만 그때는 표본수도 작았고 결과도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향상된 기술 덕분에 이제 우리는 이런 패턴들을 단순한 우연이나 관측상의 오류라고 치부하기에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 속에서 뭔가 회전하는 걸 보면 상식적으로 그걸 움직이게 하는 다른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주를 보면 모든 것이 회전하고 있죠. 그렇다면 대체 우주에는 무슨 힘이 있어서 이걸 가능하게 할까요?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우주론에 따르면 우리 은하와 별, 행성들이 만들어질 때 처음에는 거대한 가스구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스구름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면 수축할수록 그 회전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게 됩니다. 아주 거대했던 가스구름이 조금씩 움직이다 뭉치면서 그 크기가 작아지며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를 생각해 보시면 스케이트 선수가 더 빨리 회전하고 싶을 때 팔을 쭉 뻗었다가 몸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바로 이 동작이 각운동량 보존이라는 물리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회전하다가 그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2배 빠르게 회전하며 그 크기가 10분의 1로 줄어들면 10배 빠르게 회전하는 식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떤 식으로든 회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어떤 거대한 가스구름이라도 내부 움직임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종종 그 움직임들은 열에너지로 인한 움직임이거나 뭔가 단단한 형태로 붕괴되기 전 구름 내부의 난류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난류 때문에 각 은하들은 서로 자기 멋대로 회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주나 그 안의 천체들에서 특정한 순 회전 방향 같은 것은 없을 거라 믿어왔죠. 하지만 만약 이러한 순 회전 방향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고 확인된다면 우리 우주이론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블랙홀 안에서는 딱 2가지 정보만이 보존된다고 합니다. 바로 총 질량과 각 운동량이죠.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간 운동량은 블랙홀 자체 내에서도 계속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우주 전체에 순 각 운동량이 존재한다면 대체 운동량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모든 방향으로 폭발하는 빅뱅에서는 균일하게 퍼져야 할 것인데 이렇게 순 각 운동량이 생긴다는 것이 쉽게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블랙홀 안에 우리 우주가 존재한다는 가설과 우리 우주가 회전하고 있다는 가설이 연결되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 우주가 회전하는 블랙홀 안에서 시작됐다면 그리고 블랙홀의 회전이 우리 우주 구조에 고스란히 각인될 수 있다면 이것은 물려받은 회전 때문에 제임스 웹이 포착한 초기 은하들에서 한쪽 방향으로 편향된 회전이 명확한 신호를 보이게 된 것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 우주를 탄생시킨 블랙홀의 우주적 지문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니코 플로스키 같은 물리학자들은 아인슈타인 카르탕 중력이론을 통해 이것을 탐구해 왔습니다. 이 이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변형인데 입자의 스핀을 포함하고 있어 특이점으로 붕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했죠. 대신 붕괴하는 물질이 초고밀도 상태에 도달하면 다시 튀어올라 우리가 현재 관측하고 있는 팽창하는 우주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주 팽창 속도 측정값에 지속적인 불일치를 보이고 있는 허블 장력 또한 만약 우리 우주의 팽창 역사가 표준 빅뱅 예측과 다르다면 이 장력 문제 또한 더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랙홀에는 크게 2종류가 있습니다. 슈바르츠 실트 블랙홀이라 불리는 회전하지 않는 블랙홀과 커 블랙홀이라 불리는 회전하는 블랙홀이 있죠. 커 블랙홀의 이름은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처음으로 풀어낸 뉴질랜드 물리학자 로이 커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커 블랙홀이 각운동량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블랙홀은 시공간의 물리적 구조 자체를 함께 끌고 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물질이 이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면 블랙홀이 가진 특정 회전축을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들이 은하로 뭉쳐졌을 때 물려받은 회전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임스 웹 관측 결과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해결책은 회전하는 블랙홀에서만 가능했죠. 여기서 아주 특별한 것이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특이점 기억하시죠? 모든 블랙홀의 중심에 있는 무한히 밀도 높은 그 한 점 말입니다. 그런데 블랙홀이 회전하면 그 단일점은 더 이상 점이 아니게 됩니다. 그 대신 고리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리 때문에 화이트홀 가설이 열리게 됩니다. 화이트홀은 기본적으로 시간을 거꾸로 돌린 블랙홀입니다. 화이트홀은 블랙홀과 반대로 아무것도 화이트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모든 것이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회전하는 블랙홀의 특이점이 고리가 되면 이론상으로는 그 고리를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화이트홀이 반동하면서 튀어나가는 것이 블랙홀 내부에서 본다면 마치 빅뱅처럼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란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과 섬뜩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고 빅뱅이 정말 화이트홀이라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더 많은 불일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임스 웹이 발견한 은하들의 회전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제임스 웹이 관측한 불가능한 은하들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주 이른 시기에 예상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거대한 은하들이 발견되면서 물리학자들을 당황시켰던 바로 그 관측 말입니다. 이런 은하들이야말로 바운스 이전 단계에서 어떤 구조나 물질을 물려받아 은하 형성이 가속화되었다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아직 가설 단계이긴 하지만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우주의 이상현상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은하가 회전하는 스핀 편향과 오래된 은하들의 존재 그리고 거시적 규모의 우주적 정렬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일관된 틀 안에 엮어주는 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견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만약 우리 우주가 진짜로 블랙홀의 내부에 존재한다면 이것은 빅뱅부터 우주의 종말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빅뱅이 절대적인 시작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전환점, 즉 어떤 우주의 붕괴에서 우리 우주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빅바운스였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블랙홀이 물리학이 작동하지 않는 특이점이 아니라 새로운 우주로 통하는 일종의 관문일 수도 있다고 정의될 수도 있겠죠. 저는 이 내용들을 조사하면서 그저 생각만 해도 소름 돋았습니다.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아직까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은하들의 회전 관측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대칭적인 결과가 나올 때마다 관측 방식에 대한 미묘한 편향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곤 했죠. 예를 들어 지구의 자체 움직임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회의적인 시각은 이 연구가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수조 개의 은하 중에서 겨우 300여 개 정도의 은하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웹이 이번에 관측한 실제 영역은 팔을 뻗었을 때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밖에 안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 우주 전체의 은하 회전에 대한 큰 그림을 얻으려면 나머지 하늘 전체를 조사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분명 천문학과 물리학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흥미롭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는 단순한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탄탄한 물리학을 근거로 한 실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우주를 바라볼 때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 시야 아주 먼 곳에도 지평선이 존재하며 그 너머에 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그곳을 볼 수 없습니다. 인류가 아무리 빠른 탐사선을 개발한다 해도 그곳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블랙홀 내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학적으로도 계산 가능했죠. 그렇다면 우리 우주가 과연 블랙홀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아직까지는 그 증거가 결정적이지 않지만 제임스 웹의 발견들은 충분히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연구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올려주세요.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댓글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